현대 사회와 삶에 대한 고민과 탐구를 렌즈에 담는 작가. 그가 끊임없이 천착해온 것은 생명의 고귀함이죠. 유독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되거나 어떤 압력을 받는다고 느끼며 제가 거기에 굉장히 강렬하게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표현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고. 예술가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불을 켜는 사람이라고 믿기에 그의 시선은 늘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 약자들을 향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기보다는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는 일인 것 같아요. 사진가 문선희. 그가 품어온 웅숭 깊은 기억과 마주합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한 구조센터. 작가가 시간이 날 때마다 찾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예전에 어떤 고라니들도 한동안 보지 못했던 그리운 얼굴들을 보러 온 길이죠. 치료할 수 있는 정도여서. 네. 안녕. 알아보니 진짜 많이 컸네요. 황쪽이가 5마리. 사슴과의 하나인 고란입니다. 숨어서 안 보이긴 하는데. 아, 너 뜰이 좋아하니? 대박. 한없이 다정한 인사에 경계심 많은 녀석이 스스럼 없이 다가오네요. 진짜? 다른 고라니들은 제가 문 열면 후다닥 숨어요, 구석으로. 근데 얘만 강아지처럼 막 달려와요. 핥고, 안기고, 제 다리에 얼굴 파묻고 자고 막 이래요. 이젠 친구가 된 녀석이죠. 궁금한 게 있는데 새끼들도 털갈이를 하나요? 고라니 같은 초식동물 털은 잘 뽑히거든요. 공격받았을 때 털만 뽑히고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아, 진짜요? 네, 다 그렇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경향성이 있어요. 작가가 고라니와 함께 온 세월이 어느덧 10여 년. 피사체를 카메라에 담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대상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죠. 알고 보니 고라니가 매머드처럼 굉장히 고대의 사슴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대에는 이렇게 송곳니가 있는 사슴들도 많이 있었는데 전부 다 멸종하고 고라니만 남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특별하고 유니크한 친구죠. 처음에 들어오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시선을 내리깔고 고라니들이 나를 실컷 관찰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한나절 정도 가만히 있어야 해치지 않는구나. 이런 걸 애들이 판단을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 행동이 자연스러워지니까. 한없는 기다림의 시간. 녀석에게도 탐색의 시간이죠. 그렇게 경계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면 비로소 작가가 움직입니다. 쉬 곁을 내주지 않는 녀석. 절대로 은그를 보지 않아. 수없이 셔터를 누르고서야 녀석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이제부터는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사진을 통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자욱한 연기 그 안에는 작가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죠. 인위적으로 굉장히 고라니를 많이 포획하고 있어요. 개체수가 너무 많다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은 존재들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뭔가 사라지는 느낌을 주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연기를 만들어서 촬영하고 그 느낌을 좀 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작가의 마음을 붙들고 떠나지 않는 존재. 언뜻 보면 비슷한 듯하지만 저마다 다른 생김새죠. 제각각의 성격과 감정이 담긴 사진에는 고라니 스스로 자기 존재와 처지를 드러내게 하려는 작가의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3달 정도 구조센터에서 보호받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마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야 되는 어떤 느낌이어서 그렇게 배경을 만들었고, 여기 있는 이 네 아이들은 제가 최초로 구조센터에 갔을 때 촬영한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도도해서 제가 이름을 도도라고 지어준 아이인데 경계심이 많아서 항상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앉아있고, 홍이는 밖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탈모가 엄청 심했어요. 그리고 겁도 많고 엄청 불안에 많이 떨었고, 이 친구를 보면서 약간 이 아이들이 다 엄마를 잃고 왔구나, 이런 걸 처음으로 좀 실감했었던 것 같아요.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고라니들. 운 좋게 구조됐지만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야 할 운명이죠. 그곳에서 이들을 기다리는 건 그 어미가 겪었던 냉혹한 현실입니다. 고라니가 우리나라에서는 개체수가 너무 증가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일으키는 유해조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랑 중국 극히 일부 지역에서밖에 안 사는, 전 세계적으로는 희귀동물이고 멸종의 위기동물이래요. 치타랑 동급이라고. 해마다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라니를 실제로 제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였는데, 이대로 좋을 것인가 작가는 묻습니다. 우리 사회의 폭력성에 대해. 우리나라에 사는 고라니의 3분의 1, 3분의 2 사이가, 절반 이상이 계속해서 해마다 죽는 거예요. 최근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원래 고라니가 새끼를 한두 마리 낳는데 요즘 서너 마리를 낳는 거예요. 그건 생존에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새끼들이 잃은 어미들이 너무 다급하니까 새끼를 지금 많이 낳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럼 우리는 개체수를 줄이고 좀 많이 잡고, 그럼 또 고라니는 새끼를 더 많이 낳고, 우리가 하는 어떤 작용이 계속 반작용으로 돌아옴으로써 그냥 우리 사회의 폭력성만 계속 증가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고. 정확한 실태 파악 없이 포획되는 고라니의 내일이 지금과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가슴이 아팠던 거는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저는 구제역이 굉장히 무서운 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동물들을 우리가 그때 땅에 산채로 파묻었지만 그건 당연히 더 많은 동물들을 살리기 위한 용단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다니면서 제가 찾아보니 구제역이 실제로는 감기같이 가벼운 질병이더라고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시작은 그 물음에서였죠. 근데 왜 그럼 그렇게 많은 동물들을 파묻었지? 하고 찾아보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냥 폐기한 거였더라고요. 작가는 2년에 걸쳐 전염병에 의한 동물 살처분 매몰지 100곳을 돌아보며 작품에 담았습니다. 처음 갔던 매몰지인데, 밑에서 곰팡이가 올라오면 농민분이 모래를 뿌리고 그럼 그 위로 곰팡이가 올라오고 해가지고 안에도 이렇게 손뭉치 같은 게 보여요. 클로즈업해서 촬영한 거예요. 처음 발을 딛던 순간의 충격. 3년
10년이나 지났지만 제가 올라서면 땅이 물컹할 정도로 그런 상태였어요. 아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없지만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파묻은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어떤 생명을 파묻어서 그 생명의 촉감이 아직 남아있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굉장히 받았거든요. 작가는 말합니다. 살처분 정책 어디에도 생명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고. 우리가 아끼고 지킨 것은 오직 시간과 비용뿐입니다. 뭐야, 이 정도 땅에 오리를 11,800마리를 파묻었다는 거야? 소는 덩치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짜투리 땅에 299마리를 파묻었어? 몇천 마리, 몇만 마리가 써져 있는데 막 다리가 후들거려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그게 촬영하러 다니면서 가장 무섭고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었어요. 299 1588 작품의 제목은 바로 그곳에 묻힌 동물의 숫자. 제2의 의미를 담은 사진 작업을 통해 우리가 마주한 것은 감춰진 진실. 그러나 결코 지울 수 없는 생생한 기억이죠. 전체 정보를 하나도 드리지 않고 매몰질을 찍은 사진이랑 숫자만 옆에다가 놔뒀어요. 그래서 그냥 보고 추상한가 봐 뭐 이렇게 구경하시고, 그냥 옆에 숫자 보고 뭐야 가격이야 막 이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관람하시고 나가시다가, 나가는 길에 제가 딱 2줄만 써놨거든요. 이 작품들은 구제역 조류독감 매몰질 3년 후를 기록한 사진이고, 옆에 쓰인 숫자는 그 땅에 묻힌 동물들의 수이다. 그럼 사람들이 진짜 화들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방금 봤던 게 뭔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생매장이 이뤄진 그곳에서 작가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들의 고통에 주목합니다. 그 동물들을 직접 주사를 놓는 사람도 있고 구덩이에 떠미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도맡아서 해야 하는 사람들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땅에 파묻힌 동물들이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 그대로 남아있듯이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도 가슴에 상처를 안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로 상처 입은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과연 최선일까요? 문선희 작가의 매몰지 작업이 남긴 물음표입니다.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장에 시선을 고정하는 작가 문선희. (2019년) 그는 고독한 싸움의 현장들을 담아 세상에 내놓습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삶을 증명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택한 고공농성 현장의 기록. 그 출발은 45m 높이의 굴뚝 위에서 408일을 견딘 차광호 씨가 남긴 한마디였습니다. 그분이 너무 뜻밖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408일이라는 기록이 누군가 뛰어넘어야 될 벽이 될까 두렵다. 저는 진짜 한 대 얻어 맞은 기분이었어요. 아, 이분은 지금 자기가 이 고생을 하고 내려왔는데 발이 땅에 닿자마자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직 누군가 시작하지도 않은 고공농성을 하는 그 사람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인격이 저를 너무 부끄럽게 만들더라고요. 자신의 신념을 위해
오롯이 홀로 감내하며 버텨내는 공간. 그저 견디는 것만이 가진 것의 전부인 이들의 절대 고독과 두려움을 흑백의 절제된 화면 속에 담아냅니다. 거리 시위는 시끄럽게 하잖아요. 막 소리를 내고 과격한 말들을 하고. 근데 고공농성은 그거랑 달리 약간 수행적인 거예요. 보행하는 수도사처럼 거기 올라가서 버티는 거거든요. 그 어떤 비폭력적인 그 시위 방식에 좀 포인트를 두고 싶었어요. 빌딩 숲이나 공장 단지에 있는 고공농성 장소들을 현실에서 분리해 오직 그 장소에만 집중하게 하는 방식이죠. 수평선 위에 반듯하게 세웠는데 그 이유는 마치 끝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세상의 끝인 것처럼. 그건 어떤 시작의 지점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를 담아서 끝처럼 보이지만 끝이 아닌 수평선, 지평선 위에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컬러를 지우고 흑백의 침묵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극한의 순간에도 또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아파하는 마음으로 간신히 버틴 곳. 삶의 처절함에도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이겨낸 건 아름다운 사람들의 더운 숨결이었죠. 이분들은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회사에서 근무했던 비정규직들의 문제를 대신 말하기 위해서 정규직들이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한 특별한 사례였어요. 밧줄을 내리면 사람들이 거기 먹을 걸 해서 올려주는데 밧줄을 내리니까 회사에서 자꾸 잘라버리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분들을 위해서 싸웠던 이 고공농성을 했던 두 분은 그분들이 회사에 출근하는 그날 구치 유치장에 들어가시는 그런 사연이 있는 그런 고공농성 장소입니다. 온몸으로 절박함을 호소하는 사람들. 삶의 어느 길 위에선가 그들을 만난다면 우리는 무엇라 얘기해야 할까요? 지나가는 행인인 나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야 했다. 거기서 뭐 하시냐고. 내가 그 질문을 해야 그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정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와서 내가 왜 스스로 이런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가 물어봤어야 했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물어봤다면 그분이 더 빨리 내려왔겠다. 기억을 사진으로 담는 일. 그 녹록하지 않은 작업을 위해 작가는 수년 전 이곳을 찾았죠. 여기 제가 촬영했던 곳이에요. 아직 남아있네요. 낡고 오래된 문. 그가 이곳에서 본 것은 역사 저편으로 잊혀가는 기억의 조각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분 기억 들었는데 밖에 소리 나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 벌어진 틈 사이로 밖에 내다봤었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거 생각나서 촬영했었어요. 그 어묵했던 여름 밤낮. 문 너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5.18) 때 광주에서 학교 다녔을 법한 언니 오빠들한테 찾아갔어요.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방학도 아닌데 학교에 오지 말래잖아. 그래서 신났어. 골목에서 막 뛰어노는데 뭔가 점점 분위기가 이상하더라.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어떤 분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 앞에서 탱크 봤어. 탱크가 지나가는데 진짜 깜짝 놀랐잖아. 이러세요. 왜요? 전 뭔가 되게 무서운 거 보신 거 아닐까? 약간 겁이 났는데 그분이 저를 진짜 진지하게 쳐다보시면서 탱크가 지나가도 아스팔트가 안 깨지더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걸 보고 있었다고? 아스팔트를? 아이들은 현장에 있었지만 누구도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찔할 정도로 솔직해요. 저는 그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5.18 때
용기를 내시고 숭고한 희생을 하신 그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불안했고 우리가 무서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1980년 5월. 그날의 기억을 소환하기 위해 작가가 찾은 곳은 그들의 유년을 품은 곳이었죠. 기억은 사진으로 찍을 수가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그분들 살았던 동네에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어떤 벽을 봤어요. 거기 그냥 누가 감을 던져서 흔적이 남은 담벼락이었는데 그걸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탕 하고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생각해 보니 여러 가지 막 5.18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들의 기억이 제 기억처럼 제 안에 내재화가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뭔가 오래된 벽의 흔적과 아이들한테 묻은 5.18의 기억을 엮어보면 재밌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때부터 조금 적극적으로 골목들을 살펴보면서 엮는 작업을 했어요. 세월을 품은 담벼락과 천진무구한 아이들의 기억. 그 조각조각이 만나 태어난 이미지. 작가는 당시의 혼돈과 불안, 공포를 개인적인 기억을 통해 새롭게 읽어냅니다. 5월은 작가의 길에 들어서던 그 순간부터 그가 마음에 품었던 이름입니다. 사실 지금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황당한 일이지만 그래서 작가들이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이 바톤 들고 한강 같은 분이 소년이 온다는 소설을 쓰면 이걸 들고 뛰는 거예요. 또 강풀 같은 분이 만화책을 쓰면 또 이걸 들고 뛰는 거예요. 그 진실이 계속 전달되는데 저도 그 바통을 한번 받고 아주 짧은 거리라도 진실이 있는데 기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5.18 작업 꼭 하고 싶었어요. 예술가의 길이란 무엇일까?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한 자신만의 시선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는 사람.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우리가 탄광에 들어가면 유독가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광부들이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까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 새는 너무 예민해서 유독가스가 조금만 나와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를 보고 광부들이 탈출할 수 있어요. 예술가의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사회에서 예술가의 역할이라고 하면 그런 게 아닐까? 무엇인가 공감할 수 있다는 건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상상할 수 있고 그 상상의 세계를 통해 더 멀리, 더 깊은 곳까지 가보고 싶다는 작가 문선희. 그의 다음 행보는 어디를 향할까요?